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돈 빌려간 지인이 연락 두절이 됐어요. 심야 공연에서의 음란 행위, 엄마를 만나기 싫어하는 아이,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 비용을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은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빌려주기는 쉽지만 돌려받기는 참 어려운 것이 돈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만큼 오늘은 약속한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약정금과 비슷한 용어로 대여금이 있죠. 간혹 두 개념을 혼동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변호사님 우선 대여금과 약정금의 차이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약정금은 일단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방과 특정한 약속을 했을 때 이를 근거로 받아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약정을 한 돈인 것이죠. 상대방한테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이나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주기로 한 증여금도 약정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빌려준 돈, 다시 말해서 대여금의 경우에는 변제기, 변제금액, 이자, 또 지연손해금 등을 특정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입금한 사실 및 그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반환에 대한 요구가 가능합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목적이 명확한 반면에 약정금은 어떻게 약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여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채무자가 약정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어야 하는데요. 네. 먼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절차에는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 양측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청구하는 채권자 측의 주장과 자료들만 살펴보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급명령을 내리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나오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조정 절차 또는 정식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약정금이라면 굳이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면서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경과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식으로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그에 합당한 입증 자료가 필요할 텐데요. 소송 전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두면 유리할까요? 네, 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된 사실, 즉 약정
사실, 그리고 그 약정에서 정한 조건들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약정금의 종류는 워낙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약정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서류는 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문서로 된 약정서가 없더라도 약정금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나 카톡 메시지, 메일, 또 전화 녹음 등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약정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약정한 내용이 아니거나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내용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약정 내용과 상충되는 다른 약정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소송 전 약정 내용 및 그 이행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만약 마땅한 증거가 없다거나 약정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시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담은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 증명은 편지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거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로서 현재의 갈등 상황을 분명히 명시해 둘 수 있고 또 독촉 사실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경고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없이도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 증명은 본인 당사자 명의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명의로 발송을 해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더 압박감을 느끼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약정금을 못 받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허용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처럼 약정금으로 지불하기 위한 금원이 불법적인 행위에 쓰였고 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애초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 약정금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예컨대 그냥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멸시효로서 10년, 외상대금 등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한 약정금의 경우에는 상사소멸시효로서 5년입니다. 또 공사대금, 생산자 또는 상인의 판매 및 제조 등으로 발생했거나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근로와 관련된 약정금인 경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서 3년, 또 연예인, 노역인, 교육자의 수업에 대한 임금 등과 관련된 약정금 또는 음식, 숙박, 사용료 등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일정 기간 정당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경우 일부 약정 금원을 변제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상대방이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재산을 뭐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미리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또 처분해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약정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이 넘어간 경우에는 제3자는 남이기 때문에 그 제3자에게 승소 판결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미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서 은닉 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은 집행 권한이 될 수 있고 집행 권한은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확정 판결이 있다면 피고의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수도 있고 또 예금 통장을 압류 및 추심해서 돈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의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해야만
현실을 변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채무 관계인데요. 네, 어떤 채무 관계실까요? 2018년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네, 해서 빌려줬어요. 네. 많은 돈이 아니고 300만 원인데 말로 그때 당시 300만 원만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했는데 네. 미루고 해서 지금 여지껏 왔어요. 한 5년 이렇게 됐네요. 네. 근데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사용증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 후에 돈을 빌려주셨는데도 그 이후로 변제하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연 잘 네. 들었고요.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여쭤볼 게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하셨으면 차용증에도 변제기가 뭐 일단 18년 빌려준 게 18년? 원래는 네. 그냥 소액이니까 300만 원인데 네. 그냥 또 아는 사람 아는 모임에서 부탁을 해서 네. 그냥 계좌로는 다행히 송금했어요. 뭐 현금 준 거 아니고. 계좌로 그리고 송금하셨고. 이제 미루고 하니까 네. 당신은 이제 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을 취해라 그럴까? 그런다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 써줬어요. 1년 후에. 1년 후에 써줬어요? 1년 후에. 빌려주고 1년 후에요? 예. 차용증이 빌려주고 1년 뒤에 써주셨고 예. 여기에 그럼 갚는 날짜 같은 게 적혀 있었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당신이 뭐 그래도 꼼꼼히 썼어요. 네. 이행 지불각서 네. 차용일은 2018년 11월 네. 이자 30만 원 네. 그리고 차용금이 300만 원을 네. 2019년 12월 16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위 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네.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네. 위 차용인 성명, 아무개, 네. 주소, 네.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당신 거, 네. 그리고, 그게 이제 19년 9월 5일, 그게 이제 그때 이게 작성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자, 저 이름, 주소 이름, 네. 그리고 이제 내 계좌번호, 여기다 넣어주겠다 이거죠. 네네네. 그 뒤로는 이제 몇 번 재촉에도 미루고 뭐 지금은 이제 전화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자 30만 원이라는 게 그냥 이자 네. 전부 다예요? 아니면 매월이란 거예요? 이거는 뭐 아마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전부죠, 전부. 전부시구나. 네. 1년 동안 30만 원 추가해서 주겠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만 원 빌려주고 330만 원으로 받겠다 이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뭐 지금 사전에 듣기로는
파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한참 뒤에 몇 년 후에 네. 이제 어디를 들리는 말이 뭐 파산 선고했다고 네. 뭐 이런 말이 들려요. 혹시 그 파산 관련해서 뭐 네.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로서 뭐 어떤 통지를 받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마도 제가 그냥 건성으로 했는데 네. 그 뭐 아마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있어요? 이렇게 뭐 중요한지 뭔지 그리고 직장 다니는 내가 뭐 법원까지 못하러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느냐 나는 그냥 대충 건성으로 넘겨버렸어요. 통지를 받으셨구나. 예. 아, 그럼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럴 수 그냥, 있죠. 네. 예. 이게 지금 그러면 파산 신고할 때 통지 받으시고 지금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던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왜냐면 파산을 어쨌든 선고를 지금 받은 걸로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파산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지금 우리 채권도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그 파산 채권으로서 사실 이게 면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행사를 네, 말씀하세요. 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달라 어쩌라 했어야 되는데 그쵸. 아무것도 안 예. 했다. 보통은 이제 통지 오고 이럴 때 이 파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통지를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상대가 파산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파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해서 뭐 상대 남은 재산 중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전을 받는다든지 이제 요런 절차들이 사실은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나 통지를 못 받으셨다 하면 이제 이 면책 채권에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파산으로 면책을 지금 다 받은 상황이고 거기에 채권자 명단도 있었고 우리가 통지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 채권은 지금 좀 면책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뭐 행사할 뭐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을 걸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소송을 걸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파산 선고 받고 면책받은 거 근거로 내세우면서 뭐 이제 나는 갚을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소송 걸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 파산해서 근데 파산이라 해서 무조건 막 모든 거를 다 면책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채권자한테 갚아라 이런 뭐 표 같은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처음에 선고 그 통지 받으실 때 받고 그 뒤에는 아마 뭔가 연락을 못 받으신 거 보면 배당표에 못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파산으로 상대방이 우리 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혹시 예전에 그 받은 서류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 사건 번호 같은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서류 왔던 거에 이제 그 사건 번호 통해서 일단 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뭐 담당 재판부에 이제 뭐 배당표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문의를 해보신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파산 면책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굴러갔는지 이거부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네. 네, 이렇게 소홀했네요. 이게 지금 만약에 면책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뭔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해서 뭐 소액 심판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멀쩡히 살고 네. 어린 마음에 아니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이 좀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뭐 흔히 말로 피켓 들고 집 앞에서 시위하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은 그런 행위들이 좀 과도해지면 이제 또 사실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은 해야 되기는 한데 근데 일단 만약에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지금 파산해서 면책이 됐다면 법률적으로 받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문제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소액 심판 어디 서류를 넣나 해도 그거는 이미 옛날에 이미 그렇게 난 다
처분했다. 네, 상대 그렇게 쪽에서 되는데. 그런 식으로 면책 서류를 들고 올 거고 우리가 소액 심판이든 뭐든 이렇게 지급 명령이든 넣는다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 이제 반박 자료로 이제 그런 거를 제출하게 되면 사실 요거는 그럼 우리가 승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예를 들어 배당표가 있고 그 배당표에 우리한테 뭐 적어도 뭐 50만 원 갚아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 50도 안 준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좀 먼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냥 저기 해서 지금도 뭐 멀쩡히 내가 알기로는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이사 간 것 도망간 것도 아니고 네, 사정해서 받는. 근데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많이 빌렸던 거라. 네, 네, 네. 누구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한 사람은 주고 아,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예 그냥 그런 것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아이고, 이것도 뭐 사업자금도 아니고 생활자금으로 네, 썼어요 보니까. 아, 생활자금. 300만 원이 무슨 사업자금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 뭐 300, 아마 당장 먹고 살기 뭐하니까 그냥 그걸 예, 아마 뭐 개인적으로 썼을 것 같긴 하네요, 300만 원이면. 예, 예. 아,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게 파산 문제가 좀 얽히면서 이게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여튼 도리상 그냥 인정상 가서 네, 그래도 한번 접촉해서 네, 네, 네. 그게 네, 그렇게 해봐야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의로 고맙습니다. 빌려주셨는데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참 지인 간의 동거래 사실은 안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의란 것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인 간의 동거래에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점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뭐 일단 지인 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서류도 안 쓰는 경우죠, 사실은. 그래도 여기서 차용증을 썼다고는 하시는데 이 네. 케이스에서는 그마저도 사실 늦게 썼잖아요. 이미 뭐 거의 한 5, 6개월 지난 뒤에 쓰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시점에 사실 돈 다 쓰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차용증은 정말 돈을 줄 때 좀 명확하게 내용을 적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흔히 뭐 이제 얘가 돈을 정말 갚을지 안 갚을지 난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가압류든 아니면 뭔가 담보가 될 만한 거라도 제공을 받는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 해도 솔직히 일단 지인 간의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 못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담보를 맡겨라 라고 하는 것도 친구한테 돈 빌리는데 그러기도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적어도 근데 약정서만큼은 좀 확실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자분께서 그 차용증을 쓰실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이런 문구를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간에 작성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그 계약서라는 건 당연히 이제 당사자끼리 계약을 진정하게 체결을 했으면 당연히 효력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공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3자가 확실하게 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효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인 간에도 그냥 계약을 작성하면은 그건 효력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개인 간 거래에서도 좀 정해진 이자의 범위가 있을까요? 이자의 범위 같은 경우에 단순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이라고 해서 이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개인 간에도 적용은 되는데요. 지금 현행법은 연 20%가 제한입니다. 20%. 네, 이거는 네. 근데 또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늘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연 20%고요. 그걸 초과하는 범위 내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보고, 또 만약에 초과하는 만큼을 변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원금에 이제 충당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선의로 빌려주셨는데 지금 파산 때문에 못 받게 네. 되신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네. 파산을 노리고 좀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흔히들 사기 파산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제 네. 처음부터
좀 파산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빌려놓고 갑자기 파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담 중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자 집회라든지 또는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서 너희들의 의견을 달라라는 절차를 그 파산 절차 중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이의 신청 같은 거를 해서, 나는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가 나는 이 파산 반대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또 증거들이 있다, 아까도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자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번듯하게 잘 살고 있고 수익도 잘 내고 있는데 파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자료가 있으면 이제 가장 확실하죠. 그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또 파산관제인이라는 이제 법원에서 선임된 사람이 그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 파산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파산 면책 결정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채권자들이 사실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상담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직장인이고 나 잘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법원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아, 채권자는 별 불만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법원은 서류로만 이제 정확히는 신청한 사람의 서류만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기 파산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네. 아까도 제가 상담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산을 해서 정말 면책이 되어버렸다, 물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하겠지만 면책이 되어버렸다 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상담자께서 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상담자분께서는 일단은 지금 그 파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확인해 봤는데 정말 면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도의적인 것에 기대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네. 지인 간의 동거래에선 꼭 차용증을 쓰고 계약서를 네, 좀 만반의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퇴근 후 저녁에 야간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러닝족이다 뭐다 많던데 저는 소심해서 혼자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집 근처 공원에서 많이 뛰고 있는데요. 며칠 전 달리기를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제 앞을 지나가던 커플이 제 쪽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다가와서 저를 톡톡 치더니 제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뒤돌아보니 제가 앉은 벤치 뒤쪽에서 나무 뒤에 숨어 저를 보며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자마자 달아났는데요. 그 커플 중 여성분이 잽싸게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사진은 이미 달아나는 뒷모습이어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의를 벗고 있기에 신체 일부까지 찍혔습니다. 바로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고 받은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공연 음란죄를 말씀하시던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러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길거리 다니기도 무서운데요. 만약 범인이 잡히면 공연 음란죄와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황의 경우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공원이라는 공연한 장소였고
또 거기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공연 음란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거 해마다 약 2,600여 건 정도의 공연음란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8년에 2,612건, 2019년에 2,960건, 2020년에 2,606건, 2021년에는 2,518건, 또 2022년에는 2,343건으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2,600여 건 정도의 공연음란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찰청의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이제 적발이 정확하게 이제 안 잡힌 경우, 검거가 안 된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연음란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공연 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처벌되는 경우를 보면 뭐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왜 네. 그런 건가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좀 시각적인 충격이나 이런 건 있지만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진 않으니까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처음 형법이 만들어졌던 약 1950년도경쯤에 그때쯤에 처음 정해지고 이제 돈의 단위만 한번 중간에 개정이 됐고 형량 자체가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지금 개정이 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제 좀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고의로 미성년자를 향해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복지법 제17조 제2호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비교적 좀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나가던 커플이 가해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뭐 뒷모습이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뒷모습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뒷모습에서 옷을 이제 제대로 안 입고 있는 모습은 찍혔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신원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시간도 사진 보통 이제 핸드폰 사진에는 이제 시간이나 또 장소까지도 보통 같이 나오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중요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아까 질문 중에 보니까 이걸로 이제 검거가 가능하냐라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뒷모습이 찍힌 그 사진 한 개만으로는 검거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건데 대신 이 사진을 이제 단서로 해서 수사를 개시해서 뭐 예를 들어 공원 주변에 CCTV 같은 그러니까 것들을 요즘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여기저기 이제 많이 네네. 설치돼 있으니까 또는 다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걸 단서로 수사를 개시해서 영상들을 확보해서 이제 검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자분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좀 특정은 해야 될 거고 네. 또 범죄 사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수사가 돼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진다면 별도로 정신적 이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형사 절차에서 또 합의를 통해서 그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범인이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 이런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군요. 꼭 뭐 적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좀 그거는 좀 부당한 면은 있는데 네. 어쨌든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엄벌 탄원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해자 진술 조사 같은 거를 할 때 상당히 멀쩡해 보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진술을 해서 상대방이 안 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가해자가 검거가 돼서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합의 기준, 뭐 적정 금액이 있을까요? 사실 합의 기준이나 적정 금액이라는 거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연히 네. 이제 피해자분께서 얼마 정도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상담자님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성풍속에 대한 것이라서 이게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소를 취하하거나 뭐 용서를 했다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합의가 된 부분들은 당연히 참작이 돼서 양형사유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리하게 작동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 피해가 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신과 병의원이나 심리치료센터부터 당연히 가서 이제 정신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상담 내역들은 또 나중에 엄벌 탄원서를 쓰거나 뭐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또 하나의 네.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담이 먼저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뭐 형사 절차에서 엄벌 탄원서를 내거나 또는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별도로 이제 민사 절차를 진행해서 뭐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께 추가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은 지금은 신고 접수를 이미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수사관님하고 연락하시면서 먼저 상대방을 좀 특정해서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하시면서 그때그때 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6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결혼 생활할 때도 맞벌이로 인해 거의 저희 어머님께서 맡아 키워주셨고 아이도 워낙 친조부모를 잘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자는 자연스럽게 제가 됐습니다. 전 저도 동의했고요. 이혼하고 나서는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혼 직후 아이는 4살이었는데 갑자기 부모가 떨어져 살게 되고 본인은 주말에만 엄마를 만나는 것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처와 같이 얘기해서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조율했고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몇 달 전 전처가 재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잘 모르는 낯선 아저씨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듯합니다. 그때부터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처에게 1박 2일이 아닌 밖에서 몇 시간씩 만나는 것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새 남편도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러냐며 거부했습니다. 아이 말을 들어보니 엄마 집에 가면 아저씨가 자꾸 안아주려고 하고 엄마가 뽀뽀하라고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오빠도 있는데 밤에 넷이서 자는데 같이 자기 싫다고 합니다. 어떤 오빠는 전처의 새 남편이 데려온 아이입니다. 솔직히 6살 딸아이를 저도 잘 모르는 남성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전처가 세심하게 돌봐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이후 아이가 엄마를 만나러 갈 때가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고요. 얼마 전에는 가족여행을 간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억지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여행에 다녀온 이후 아이는 부쩍 엄마 집에 가는 걸 더 싫어했어요. 매일 저나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를 안 만나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또 한 번은 교회 캠프를 간다는 이유 등으로 전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면접 교섭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 전처는 저에게 연락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일부러 안 보내는 거 다 안다는 식이었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집에 가는 걸 힘들어한다, 가고 싶지 않다고 맨날 운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접 교섭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혼할 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양육자 지정과 면접 교섭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면접 교섭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죠.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애는 상대방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이제 키우는 어른 쪽에서 안 보내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겠죠. 네. 또 그 외에도 상대 어른 쪽에서 애를 안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사연처럼 이제 상대 어른을 애가 안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아이를 전처의 집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의 그 마음이 사실 이해는 갑니다. 네. 일단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면접 교섭을 거부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재혼을 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아이인 것도 맞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할 때 뭐 판결문 또는 합의서에서 정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양육자 지정도 그렇지만 면접 교섭에 관해서도 자녀의 복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처럼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면 법원에 이렇게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등의 다른 신청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네. 민법 제 837조 2 제 3항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사연처럼 아이가 단순하게 거절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제한을 받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한, 배제 등을 받으려면 사실상 거의 학대 등의 행위가 있어야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의사가 잠시 좀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크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기르는 이제 어른 쪽에서 아이를 예를 들어 가기 싫다고 해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는 완전히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매번 울기까지 하고 네.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좀 입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만약 상대가 이렇게 법적인 청구를 들어왔을 때 거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평소에 이제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차분한 환경에서 인터뷰를 좀 해보는 영상이나 뭐 녹음을 해둔다든지 또 면접 교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비교 대해서 영상이 필요한 거군요. 네, 최대한 이제 많은 녹음과 영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의 사실들을 좀 기록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아이가 계속해서 일관돼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 아이의 진위이기 때문이죠. 네. 또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단순히 녹음보다는 녹화를 하면 좀 더 좋은데, 왜냐하면 녹화에는 눈빛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법원을 가거나 누군가가 이 아이의 상태를 관찰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단번에 면접 교섭을 제한해서 엄마를 아예 못 보게 한다면 장래 등을 생각해서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면접 교섭 횟수나 방법,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정말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이제 좀 조율을 해나가는 건 필요하겠죠. 정말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완전히 이제 엄마를 못 만나게 한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전 배우자가 면접 교섭 침해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상담자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 자료들, 녹음이나 이제 영상 녹화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아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니까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사 조사라고 해서 이제 뭐 아동 심리 전문가분들을 통한 이제 조사 같은 것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그래서 우선 아이의 진위를 담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두시고, 또 나중에는 뭐 아이가 평소에 쓰던 일기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속마음이 진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재 아이의 상태가 조금 우려됩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 치료 등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가장 가까이서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상담자분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가 불안해하고 좀 상담이 필요해 보이신다면 상담을 받아두시는 거는 좋을 텐데요. 그 상담 자료들은 또 나름 심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된 이제 심리 작성 일지가 되니까, 상담 일지가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중요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서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깜빡하는 게 많아졌어요. 경도 인지장애 초기 판정을 받았고요. 아버지께서는 여든이 넘으신 상황인데 몇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도저히 두 분이서 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아버지 입원해 계실 때 형제들끼리 의논을 했는데요. 큰언니가 두 분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요양원은 절대 싫다고 말한 것도 있고 두 분 다 입원해 계시면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형제들 중에 상황이 제일 나은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대신 부모님 요양원 비용보다는 조금 적은 비용을 책정해서 형제들이 나눠서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형제가 총 4명인데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머지 3명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집을 정리해 본가로 들어갔고 3년 가까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을 잘 보내더니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 돈을 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3명 전부 다 말입니다. 부모님과 저, 세 식구 생활비에 부모님 한 번씩 외래 진료 가고 한의원 가서 침 맞는 비용 등 돈이 적잖이 드는데 형제들이 돈을 보내지 않으니 제가 모아놓은 현금을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깜빡했다는 둥,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바로 아래 남동생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고 사업한다고 부모님 돈 갖다 쓴 게 엄청난데 이럴 땐 나 몰라라 하니 괘씸합니다. 형제들에게 그동안의 밀린 부양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참 답답하고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부양료 청구의 경우 보통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에게도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는 직계 혈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법 제975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이 상황에 이제 보시면 지금 상담자분께서 부모님께서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직계 혈족인 자녀들에게 부양 의무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의 부양 의무까지 내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 부양 의무에 대한 몫은 나한테 이제 좀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부모님 부양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나 부모님의 병원비 지출 이 내용 등을 증거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형제 자매 간에 뭐 계약서를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얼마 정도로 분담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뭐 카톡이나 녹음 등 이제 기록으로 남는 어떤 부양 의무를 어떤 식으로 분담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병원 영수증 같은 것은 내가 결국 총 얼마를 지출했냐라는 자료라서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녀 한 명이 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각 형제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이 부양료를 정해줄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뭐 부양 권리자의 연령, 부양 의무자의 재산 상황, 부양 의무자 상호 간 및 부양 의무자와 부양 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부양료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전부 받을 수 있냐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몫은 빼고 상대방 몫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그 부담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형제 간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에 부모님 부양에 드는 비용에 관해서 내용 증명을 통해 요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용 증명은 어떤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걸 받고 상대방들이 정말로 돈을 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상대방들에게 내가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 부양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해놓고 형제들이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상속 포기를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말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포기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포기 신고를 해야 유효하고 살아 계실 때는 아직 그 권리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 포기가 무효입니다. 각서를 쓰더라도 무효고요. 다만 이렇게 상담자분께서 혼자 모시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나중에 상속 재산 분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좀 특별하게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특별 기여분을 주장한다든지 해서 상담자분께서 상속 재산에 있어서 조금 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상담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형제간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또 부양 비용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형제 자매 간에 사실 그러는 게 당연히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 분쟁을 생각한다면 명확하게 약정서 같은 거를 좀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라도 협의서라도요. 약정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카톡이나 뭐 통화 녹음처럼 좀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